저녁 어스름이 낡은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들 때 박노을 교수는 홀로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속의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는 시간과 함께 더 크게만 느껴졌다. 출가한 자식들은 제각기 바빴고 그들의 안부 전화는 점점 더 뜸해져 갔다.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던 삶에서 멀어진 지금 그는 세상으로부터 잊혀가는 존재 같았다. 그의 유일한 낙은 손때 묻은 고전들을 다시 읽거나 가끔 찾아오는 손녀 박지밈새 대학생과의 짧은 대화뿐이었다. 할아버지, 또 그 책 읽으세요? 이제 내용 다 외우시겠어요. 지민은 장난스럽게 말하면서도 할아버지의 깊은 눈가에 서린 외로움을 읽었다. 박노을 교수는 멋쩍게 웃으며 책을 덮었다. 오래된 친구 같은 게지, 보면 볼수록 새로운 맛이 있단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창밖,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불빛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연금과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는 병원비조차 빠듯해지는 요즘이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노인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 갔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나. 자조 섞인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뒤적이던 박 교수의 눈에 작은 광고 배너 하나가 들어왔다. 은퇴 후 삶을 황금기로 고령층 맞춤형 고수익 재테크 강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는 평소라면 무시했을 광고였지만 그날따라 황금기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을 끌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배너를 눌렀다. 복잡해 보이는 안내 페이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본 후 그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노을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글로벌 에셋코리아의 수석 자산관리사 진가람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고 교양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가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박 교수의 과거 교직 경력을 언급하며 존경심을 표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고 편안한 말투였다. 선생님처럼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신 분이야말로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누리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특별히 선생님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상품이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시작하실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지요. 박 교수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그였다. 하지만 진가람은 집요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날씨와 건강을 묻는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고 가끔은 박 교수가 좋아할 만한 시 한 구절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 정성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진가람은 마치 박 교수의 속마음을 읽고 있다는 듯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투자 정보들을 조금씩 흘렸다. 복잡한 경제 용어 대신 쉬운 비유를 사용했고 박 교수의 질문에는 언제나 막힘없이 답변했다. 그녀가 보내준 투자 안내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시된 수익률은 솔깃했지만 터무니없지는 않았다. 선생님처럼 지혜로우신 분은 직접 경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실 겁니다. 딱 100만 원만 투자해보시지요.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10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생각할 액수도 아니었다. 박 교수는 며칠을 고민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잘하는 짓일까?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소. 결국 그는 진가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 선생, 한번 해봅시다. 그 100만 원짜리 말이오. 진가람의 목소리는 한층 더 밝아졌다. 역시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노후를 황금빛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박 교수의 통장에는 정확히 5만 원의 수익금이 입금되었다. 진가람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운도 따르시는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 교수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작은 성취감이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진가람은 그의 삭막한 노후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소액 투자는 어김없이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박 교수의 통장에는 차곡차곡 수익금이 쌓였고 진가람에 대한 그의 신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단단해져 갔다.
진가람은 이제 단순한 자산 관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 교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벗이자 잊혀가던 그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가람은 박 교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 교직 시절의 보람과 아쉬움,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까지.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때로는 속 깊은 딸처럼 그의 말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넸다. 그러면서 자신의 꾸며낸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와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이야기를 은근히 흘리며 박 교수에게 존경심과 인간적인 연민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사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꼭 저희 아버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합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 선생님을 제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진가람의 이런 말들은 박 교수의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파고들었다. 그는 진가람을 단순한 사업 상대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진심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가을이 깊어가던 날이었다. 진가람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진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박 교수의 마음도 덩달아 조마조마해졌다. 무슨 일이요, 진 선생?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극비리에 진행하는 VIP 고객 한정 고수익 투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워낙 소수의 인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라 저도 이제야 겨우 정보를 얻었는데요. 마침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투자를 포기하셔서 딱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에 맞지 않는 선생님께 이 귀한 기회를 가장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진가람이 설명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그동안의 소액 투자와는 차원이 달랐다. 최소 투자 금액부터가 박 교수가 평생 모은 퇴직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액수였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예상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았고 원금 보장은 물론 법적 안정성까지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했다. 선생님,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잡으시면 선생님의 노후는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빛날 겁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으시고 하고 싶으신 것 마음껏 하시면서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박 교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평생을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진가람이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떳떳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손녀 지민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지민이라면 분명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다시 한번 잘 알아보세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그는 지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혹시라도 반대할까 봐서였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만의 결정이어야 했다. 진 선생, 그 프로젝트 내가 한번 해보겠소. 수화기 너머로 진가람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선생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반드시 선생님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 교수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진가람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송금 목적을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개인적인 투자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잘한 결정일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액을 투자한 후 박 교수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진가람에게서 오는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진가람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전보다 사무적으로 변한 것 같기도 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물으면 언제나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가람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예상보다 수익이 훨씬 크게 나서 갑자기 세금이 많이 붙게 생겼습니다. 이 세금 문제만 해결하면 바로 수익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혹시 추가로 자금 융통이 가능하실까요? 박 교수는 당황했다. 이미 가진 돈의 대부분을 투자한 터였다. 하지만 진가람은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말 엄청난 돈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라며 그를 압박했다. 이미 깊숙이 발을 담근 박 교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자식들 몰래 아내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적금까지 해지하여 진가람에게 송금했다. 이것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진가람의 요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해외 송금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긴급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며칠 뒤에는 투자 규모를 조금만 더 늘리면 수익률이 2배로 뛴다며 추가 투자를 권유했다. 박 교수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이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기에 멈출 수가 없었다.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약속된 수익 지급일이 하루하루 다가왔지만 진가람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뤘다. 박 교수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입맛도 잃어갔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진가람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짧은 메시지로 지금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길 뿐이었다. 할아버지,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지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박 교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다. 지민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드디어 약속된 수익 지급일. 박 교수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 ATM 기기 앞으로 달려갔지만 그의 통장 잔고는 처참했다. 입금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가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수십 번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그는 진가람이 알려준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순간 박 교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느낌.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학생들에게 정직과 신의를 가르쳐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진가람의 다정한 목소리, 그녀가 보내왔던 시구절들, 함께 꿈꿨던 황금빛 노후.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말인가.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과 처절한 수치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 교수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도, 벽에 걸린 아내의 미소도 그의 귀와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쩌자고 그런 멍청한 짓을, 평생 모은 돈을,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돈을 내 손으로 날려버리다니. 그는 자신의 뺨을 몇 번이고 내리쳤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자존심이 강했던 그에게 이번 일은 죽음과도 같은 모욕이었다.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지민이었다. 며칠째 할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된 지민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박 교수는 문을 열어줄 기력조차 없었지만 지민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지민은 어질러진 방 안과 할쑥해진 할아버지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다. 박 교수는 처음에는 완강히 아무 일도 없다고 버텼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손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아파트에 한참이나 울려 퍼졌다. 지민은 충격과 안타까움에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안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위로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지민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박 교수는 아주 오랜만에 작은 온기를 느꼈다.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민은 그날부터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인터넷을 뒤져 유사 사기 사건 사례들을 찾아 보여주었고 변호사 상담을 알아봐 주었으며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 박 교수는 처음에는 다 소용없는 짓이다. 내 망신만 더 커질 뿐이다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손녀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에 결국 마음을 돌렸다. 며칠 후 박 교수는 지민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 민원실 문을 열었다. 평생 죄짓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에게 경찰서 문턱은 너무나도 높고 낯설었다. 젊은 경찰관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고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는 손녀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며 끝까지 진술을 마쳤다. 경찰관은 요즘 이런 종류의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범인을 잡거나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라도 했다는 사실에 박 교수는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박 교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힘을 주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오랜 친구인 김영수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영수는 처음에는 자네답지 않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나 라며 혀를 찼지만 이내 박 교수의 처참한 심정을 이해하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이 사람아, 너무 자책하지 말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나라고 안 당하리란 법 있나. 그래도 자네는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 않나. 그게 중요한 걸세. 친구의 따뜻한 말은 박 교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사기꾼 진가람은 잡히지 않았고 잃어버린 돈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 교수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지민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김영수와 바둑을 두며 소소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은 할아버지에게 작은 제안을 했다. 할아버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께 금융사기 예방 강연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다들 귀담아 들으실 거예요. 박 교수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무슨 낯으로 내 실패담을 떠벌리란 말이냐.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요. 손녀의 말에 박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주 후 박 교수는 지역 노인복지관 작은 강당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노인 수십 명이 앉아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진솔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며 그는 점차 용기를 얻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고 그의 경험은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값진 교훈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몇 노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가르침의 기쁨과 보람을 다시 느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날 이후 박 교수는 작은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그의 강연은 입소문을 타고 여러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진가람에 대한 분노와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는 손녀와 함께 웃었고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늦은 밤 박 교수는 자신의 서재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도 나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럽지만은 않다. 나의 절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것은 많지만 얻은 것도 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갈 용기와 세상에 대한 작은 믿음이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 아직 나는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꽃이었다. 박노을 교수의 황금빛 노후는 사기꾼의 달콤한 속삭임 속에 사라졌지만 그는 그 폐허 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황혼의 의미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